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과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아직 흑자 전환에 거듭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리스크 관리를 맡았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살려 삼성중공업을 이익 내는 조선소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내부적으로는 2023년이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실적 관련 IR 자료를 보면 2021년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하 영향으로 2022년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수주 지연에 따라 2022년 매출이 2021년보다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 영향으로 흑자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9월 이후 진행할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더불어 고정비 감축을 위한 인력 및 자산 효율화, 계획을 웃도는 신규 수주 추진, 해외 사업 스펙트럼 확대 등 자구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밝힌 대로 2023년에 흑자 전환을 한다면 삼성중공업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이런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흑자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를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과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 흑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권가와 신용평가 기관들은 경영 효율화 작업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2023년 흑자 전환을 달성하려면 판관비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삼성중공업의 경상 판관 비율은 5.6%로 대우조선해양 3.2%의 약 2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조선업을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은 유사하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 조선사 사이 실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조선사 사이의 수주 경쟁력과 건조 능력, 원자재 조달 능력 등을 제외했을 때 1분기 조선사 간 실적차가 발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외형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3사는 건조 물량이 소폭 늘어난 덕에 매출이 유지돼 흑자를 유지했지만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던 기존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인도되거나 종료되면서 매출 인식이 줄어들어 고정비 부담이 커져 흑자 전환을 못했다는 얘기죠. 삼성중공업은 내부적으로도 이 고정비 부담이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고정비 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영업손실 5,068억 원 가운데 고정비 부담에 따른 경상손실이 668억 원이었다면서 2분기에서 4분기까지도 매 분기별로 700억 원씩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장기 사업 규모에 적합한 인력 구조 재편,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 이외에도 삼성중공업이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조선사들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선 3사는 과거 선박 수주가 잘 안 돼서 고생할 때 해양 플랜트라는 새 먹거리 사업을 만나 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능력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원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조선 3사는 2014년 이후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만 수조 원대 손실을 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시추업체들이 파산하거나 시추 설비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조선 3사들은 해양 플랜트에서 계속 손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6년 이후 진행한 구조조정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20년 조선과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낸 매출 가운데 해양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기준으로 해양 플랜트와 특수선의 매출 비중이 약 27%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들과 비교해 해양 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사업의 매출 비중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증권사에서는 해양 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약 30-4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약 60%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른 기업보다 높은 편인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은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분기 낸 영업손실 5,068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부담을 제외한 일회성 손실은 4,4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시추 설비 평가 손실은 2,1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일회성 손실의 절반가량을 해양 플랜트 사업이 차지한 것이죠. 삼성중공업 실적 개선의 역할을 맡은 정진택 대표이사 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 사장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부사장을 맡다가 2020년 12월 8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표이사에 내정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정 신임 사장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 해양 사업의 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외형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해양 플랜트 사업을 잘 관리하며 미래 실적을 위한 수주 확대 등이 그의 과제로 꼽힙니다. 다행히 수주에서는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만 새 일감으로 51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초 목표로 제시했던 목표치의 3분의 2가량을 한 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죠.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수주잔고는 3월 말 기준으로 254억 달러이며 매출 기준 수주 잔량은 16조 2천억 원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기준으로 2년 반에 달하는 일감을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감이 부족하지 않아 앞으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흑자 전환의 토대가 다져졌다. 이런 것이 삼성중공업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 어닝 쇼크를 놓고 1분기 신규 수주 프로젝트에도 대규모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이 수주 잔고가 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도 영업 채산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정 사장의 대표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사장은 삼성중공업에서 리스크관리 팀장을 지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리스크관리팀은 수주 대상 일감의 위험도를 파악해 수주 전략에 기여하고 수주한 뒤에도 위험을 관리하면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직입니다. 정 사장이 수주 물량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역할을 맡았던 만큼 지금 확보해놓은 일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확보할 일감들에 대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중장기 사업 규모에 적합한 인력 구조 재편 및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외부 조선소를 활용한 하프식 건조공법 등을 통해 원가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사장은 해양 플랜트 사업의 비중을 낮추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5월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수주 목표를 기존 78억 달러에서 91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선 부분에서는 기존 46억 달러보다 54% 높은 71억 달러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해양 부분에서는 기존 32억 달러보다 38% 낮은 20억 달러의 일감만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6년 동안 누적 적자만 4조 원 이상을 내며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정진택 사장 이전의 최고 경영자들도 회사를 수렁에서 건져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영 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은 2016년 5월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구조조정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주채권은행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것은 1999년 삼성자동차 이후 17년 만이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인력 구조조정과 순차적 도급 폐쇄,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례없는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바닥을 보이자 거제조선소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부터 반년가량 순환휴직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이런 흑자 전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7년 12월 남준우 전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남준우 전 사장은 조선업 수주 불황기였던 2017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 탓에 계속 적자를 내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지향하고 LNG선, 컨테이너선과 같은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선박 위주로 영업활동도 펼쳤습니다. 세계 발주가 20% 줄어든 2019년에는 수주 목표의 91%를 채우며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해양 플랜트 재고 처리 문제에 발목을 잡히며 결국 흑자 전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진택 사장이 2023년 삼성중공업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전임 CEO들과 달리 흑자 전환의 약속을 지키는 CEO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얘기는 어떠셨나요?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부상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흑자 전환은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